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이끌어 주실 주역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과 또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고견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간 전문가 두 분의 제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승환 교수님의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에너지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AI 시대의 경쟁력은 5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풍부하고 청정한 에너지의 확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너지를 조달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AI 공급망 측면에서 대체불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후재난이나 안보 위기가 있어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전력망, 그리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최소한으로도 전력망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적 하드웨어를 스스로 생산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정 자원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특정 기술이 특정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손에 잡히고 있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이들은 결국 차세대 텐덤 전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그리고 가스터빈도 이제 보조 수단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자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규모 해상풍력이 태양광 발전이 밤에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대규모로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현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날씨에 무관하게 대형 산업부와 인근에 배치되어서 최적의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SMR이 생산한 고온열이 난 감축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안한데 뭔 감축 분야에서? 난 감축 분야. 감축이 어려운 분야를 난 감축 네. 분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송전망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설치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 로봇 팩토리 같은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군집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런 지역 클러스터가 중앙 전력망에 어떤 재난이나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떨어져서 홀로 생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국가망으로 재결합되는 그런 조금 혁신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나 각 지역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중앙에서 전력망을 설계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송전망은 한 개,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일어날 것까지 대비해서 굉장히 여유를 두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부하나 각 지역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송전망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인간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AI들은 사실 전력망의 특수한 물리적 데이터나 물리 법칙을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기관들 서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들을 그리드 전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런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어떤 혁신적인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운영 방식을 버텨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들, 그리드 포밍 인버터, DC 설비들, 이스테콤, ESS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물리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분산형 전력망을 이루고 덜 짓고 더 수용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껏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안보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배터리, 혁신적인 전력 설비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원들이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수가 현재 특정국 의존도가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달 다변화, 비축, 재활용, 동맹국 협력 같은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동시에 추진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 기술의 미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공급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 장진아 교수님의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장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는 기계공학, 기계 설계를 전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난 16년, 20여 년 동안 이런 바이오 프린팅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 생물, 재료, 기계공학, 화학 그리고 의학의 융합으로 이미 초융합 기술이 많이 축적되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어낼 수 있는 인재도 충분하게 대학에선 양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학 내부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초융합 기술을 더 수행하자라는 모토보다는 이것을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산업과 기술의 연계는 단순히 실증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영역이 어떤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재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6개 국가 과학기술 미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요소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미션화했다라는 포인트이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3층 산업 구조 전략을 통해서 미래 산업이 어떠한 영역으로 재편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화학 플랜트와 같은 정밀 제조 그리고 대규모 공정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아주 새로운 도메인에서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세발 생산이라는 영역에서 약 10여 년 만에 신산업 부분 세계 1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시장보다 앞선 과감한 투자로 선점 효과를 확보했다라는 포인트이고요. 속도감 있게 증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과 규제 신뢰는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했다라는 점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적재적소에 구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할 수 있고 충분하게 글로벌 패권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시기나 규모 같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이미 공격적인 투자로 바이오로직스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시기 그리고 규모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진입 장벽이 형성하기 이전 단계인 첨단 기술에 대해서 씨드를 뿌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첨단 기술이 어떻게 미래 변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래 세대의 제언에 답하는 두 건의 정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사당 사진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면 이것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뭔지 맞추실 분?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닌데요. 이 자료에 다 써놨답니다. 네. 네. 아마 장관 이거 김성환 장관 이거 그림 안 그려서 몰랐을 거예요. 그림이 어디 있어? 다음 장에 있어. 네. 이 자료를 미리 들어갖고 지금 피규어도 준비했는데 이게 아쉽네요. 네. 아무튼 이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또 이제 홍보 하나 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게 태권브이가 76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간 좀 김은 샜지만 김이 좀 샜어요. 아쉽게. 네. 다음 자료가 네, 태권브이가 70년, 80년대 사이언스 키즈들에게 이공계 진학과 과학자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 태권브이의 핵심 부품들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6년대에 태권브이가 가슴 뛰는 미래를 선물했듯 지금 우리에게 치열한 현실을 넘어설 가슴 벅찬 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원대한 미래의 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에 기반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권브이에 비유하자면 반도체는 두뇌, AI 데이터 센터는 심장, 피지컬 AI는 몸통, 신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태권브이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술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 태권브이가 키가 56m, 무게가 14,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4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무겁고 크죠. 이런 어떤 큰 초대형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뭐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초지능 기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종사 훈이 기억나시나요? 네. 경훈이가 아니라 훈이입니다. 네. 그 훈이랑 로봇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통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초연결 기술. 지금 우리한테는 이 BC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봇이 달리고 마하 1.2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초강력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견디는 초경량의 첨단 소재, 부품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로켓 같은 어떤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초고속의 우주항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상하고 꿈꿨던 태권브이가 현실 그 이상의 완성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드 프로젝트를 잘 키워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화 할 것이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따로 또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열쇠는 미래 청정 에너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다목적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합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은 2035년까지 한국형 실증로를 건설하며 2030년대 말에 전력을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5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초고효율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수소 생산, 수전의 기술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최할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론티어 시드입니다.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기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은 컴퓨팅 한계를 넘어서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과 데이터로 대규모의 연산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5년 양자칩 제조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류의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펼쳐줄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에 착륙하고 2035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민항기를 위한 민항기 개발에도 차질 없이 저희가 초격차 소재 부품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 수면 연장의 꿈을 이뤄줄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2035년까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을 상용화하여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고 생각만으로 기계와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는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미래 개척을 위한 기반 시드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의 주역인 산학 연의 역량 강화와 결집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블록 펀딩을 지원을 통해서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출원 연구소는 PBS 폐지에 발맞추어서 국가적인 핵심 임무에 몰입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여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길러내고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제가 과학기술부총리로서 민간 합동의 미래 개척 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접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다 선물 드릴 거니까 열심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미래 대응기금 같은 재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우리 예산기획처 장관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R&D와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낡은 법령과 규제의 장벽들을 가감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가슴 뛰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준비한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서 10년, 20년 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같이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미래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에 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관입니다. 요즘 그 과기부 장관님의 발표 역량이 너무 갈수록 뛰어나가지고 불안하시죠? 네,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로봇 태권브이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없으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줄 공급망, 이른바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봇 태권브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차세대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과기 부총리께서 아주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핵심 광물, 첨단 소재, 부품, 장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국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우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분야를 공급망을 놓고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해서 모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우리가 만든 빛나는 미래도 그 꿈도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이는 반도체, 전기차 등 최종재의 제조 역량은 최고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점유율 한국 2.3%, 2차 전지 응급제 점유율 3.0%, 소재 부품 장비의 해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로봇을 움직이려면 우리 모두가 연구 자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핵심인 연구 자석용 중히토리는 특정국 의존도가 9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산업, 주력산업의 필수 아이템들입니다. 핵심 광물, 소재, 부품 장비, 촘히 연계되어서 매우 복잡하고 지금 보시는 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책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역량을 다시 재조립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혁신 메가 프로젝트도 보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조차도 공급망을 보면은 더욱 긴박합니다. 일부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보호한 품목도 일부 있지만 핵심 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의 특정 의존도가 80에서 90% 정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품목을 100% 자급자족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이나 중국 등의 공급망 전략을 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가 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수급에 문제가 없게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립에 수준하고 그리고 산업의 밸류체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품목 1번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이 구축이 불가능하여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우리가 닥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품목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수준까지는 안 되겠다.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상을 구분해서 각각 방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 생존의 필수 품목은 어떤 시기를 떠든지 간에 저희가 생산 기반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광물 확보와 연계하여 R&D를 통한 정제된 기술도 내재화해야 되고 국내 생산 기반 구축도 해야 됩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해외 현지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히토류 등 국내 현재 나와 있는 폐자원의 재자원화도 정책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폐자원의 수집, 검증 시스템 구축, 재자원화 R&D 등을 통해 현재 7%인 재자원화를 30년까지 20%로 끌어올립니다. 이 분야는 저희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부장, 투자보자금, 정부의 모든 투자 생산 인센티브를 그동안의 방식이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안보라는 개념을 새로 저희들이 같이 첨가를 해서 중요한 가치로 올려내어야 합니다. 가동이 중지되어 있던 무주불산 공상을 재가동합니다. 그리고 히토 연구자재 공상도 신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내재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히토류처럼 아예 국내에 없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충격에 견뎌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저희가 전략상 그 구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광물들을 이름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별 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핵심 광물별 복수 공급선을 확보하고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다녀오신 중남미 순방 등 정상 외교 성과를 반드시 실제 공급망 성과를 연결해 내겠습니다. 국내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비축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2028년 핵심 광물 전용으로 지어지고 있는 새만금 비축 기지도 조속히 완공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 기반은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 품목은 생산과 기술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부장 기술 개발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실험 인증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갑니다. 반도체 실증 팹, 미래 배터리 소재 실증 센터 등을 통해 우리 실증을 더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이 앞장서서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소부장을 생산하는 슈퍼을 기업을 30년까지 15개 육성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기업의 1,6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성장, 저희들은 이걸 상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무역금융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부도 자금 세제, 인력, 기술 3종 지원 세트를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있는 생산 역량은 또한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원팀으로 기술 개발, 실증, 구매까지 연결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5년간 총 5조 원을 함께 투자하고 수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광종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이 함께 전 주기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갑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의 혁신으로 해외 사업 기능을 복원하고 해외 혁신 강물을 민간과 함께 팀 코리아 원팀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하여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부총리님보다 좀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 태권브이가 등장하는 순간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공급망 생태계 방향에 대해서 발표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미래를 여는 첨단 기술과 정보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종합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이 7대 시드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전문가 분들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그 파급 효과, 또 성공을 위한 포부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 순서는 두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씩 지명을 할 거고요. 이 시드별로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발언자께서는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신 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제 앞쪽에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7대 시드 보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7 시드 프로젝트에 일단 SMR이 포함된 것을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SMR의 사실 가장 큰 사용처는 저는 이제 혁신의 SMR 기획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석탄이라는 연료를 저희가 대체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석탄은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걸 보면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사실 열을 공급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대체를 하는데 SMR을 사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 활용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SMR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에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1번과 2번이 다 이제 SMR과 핵융합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산업 생태계 인력들을 많은 부분 공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인력이 만약 지금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확장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산업 생태계는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희 현재 수출이나 저희들이 국내 건설하는 원전을 고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딱 적합한 수준의 인력인데 저희가 추가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가 현실상 사실은 이런 특히 공공기관에서 급격하게 사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어쨌든 기간에 맞춰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석탄 어쨌든 산업이 저희들이 있는 생태계를 원자력 쪽이 좀 산업 생태계로 흡수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조금 어떤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은 세븐시드 프로젝트도 성공을 하면서 석탄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차세대 원자로로 대체하는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 공정열을 갖다가 이제 차세대 원자로 대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석탄 산업 생태계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대학교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학교 쪽에서 사실은 원자력 공학을 저희가 강의를 하지만은 국내 지금 교육용 원자로가 40년 이상 된 원자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첨단 SMR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미주리 대학에 이제 교육용 원자로를 이제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원자연구원이 해외 대학에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사실은 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이런 교육용 원자로랑 어떤 학생들이 진짜로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MR이라는 기술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AI 기술과 좀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이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에 AI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0년 전에 이제 이세돌 바둑 기사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AI가 절대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제 배웠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알파고가 이기면서 AI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어떤 통념을 깨는 그런 현실이 이제 나오면서 AI가 갑자기 주목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SMR도 지금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사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현재도 안전하게 운전을 되고 있지만 사실 대중들 마음속에는 되게 위험한 기술이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MR은 최근에 202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되게 안전한 기술로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원자력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가 인증을 해주면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SMR이 지금 이제 첨단 기술로 저희가 보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 제도로 봤을 때는 대형 원전에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SMR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규제도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쪽의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인력으로는 대형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규제 인력이 이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규제 인력도 좀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은데 시간을 줄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석탄 발전에 사용되는 역량을 원자력 특히 SMR 연구 개발 역량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연구 개발로만 국한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석탄 쪽에 사실은 설계, 건설, 운영, 그다음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SMR 개발 관련된 산업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좀 영업이 장사가 되면 돈이 남으면 민간 영역의 연구 개발 역량도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공공 영역만으로는 안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폐기물의 폐기 기한이 뭐 몇만 년, 뭐 수천 년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위험한 폐기물을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SMR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건지 해소는 안 될 테고 완화되는 건지 또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공공 부문 말고 민간 부문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나는 기업 영역에 이 SMR 관련된 발언하실 분한테 기회를 좀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대통령님 호명해 주신 민간 SMR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참여한 김지환입니다. 우선 저희 그 SMR 전체를 보게 되면 기존의 공공주도는 대형 원전 위주로 잘 개발이 되어 왔고 국가의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ISMR을 비롯한 이제 소형 원전도 경수형으로 지금 이제 공공기업이 주도해서 잘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백용훈 부총리님께서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을 차세대 원자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차종도 어떻게 보면 차로 비유하자면 큰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한 큰 덤프 트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작은 이제 골목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용차 또는 좀 작은 어떤 화물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민간 기업이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을 기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어떤 설계나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이제 지금은 경제성만 따진다면 아마도 그 지금 정해진 어떤 용량의 아니면 정해진 용도의 전력만 가지고는 SMR이 정확한 수요처를 찾기는 사실은 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그 차세대 원자로 3개에 대한 요형에 대한 성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고온가스로는 산업 공정열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용융용 원자로는 선박 추진용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소듐냉과 고속로는 전력 생산, 분산 전원으로 지산지소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노형 중에서 용융용 원자로하고 소듐냉과 고속로 2개 사업을 연구 개발을 정출연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말씀처럼 이제 대형 원전이 담당할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용도 또는 또 다재다능한 어떤 전력에 대한 또는 전력뿐만 아니라 열이나 열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또 재생에너지와 그 상생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SMR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전력이나 에너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전력 에너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전력 안정성을 위해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SMR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제가 그냥 개인적 관심인데, 현대건설 그러면 건설회사인데, 네. 이 소형 원자로 소위 SMR 자체 개발도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저희가- 원자로는 딴 회사에서 하고 이건 건설만 하는 거 아니고.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그 SK에서 참석하셨지만 저희 회사는 일단은 전략을 크게 중장기 전략과 지금까지 해온 게. 네, 맞습니다. 해온 게 어쨌든 원자로, 소형 원자로 개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있습니다. 공동으로. 예. 예. 저는 못됐습니다. 예. 또 진행하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기욱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 핵융합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이고요. 저희가 이제 핵융합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실증로를 위한 과제들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연구 현장에서도 기업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력이라든지 참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데 다만 이 핵융합 이 에너지 개발 자체가 장기 고위험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분들이 좀 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공 역량만으로도 펼쳐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20곳이 넘고요. 그래서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다만 저희 쪽은 한국의 이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민간 투자는 한 수십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투자 환경 자체가 이런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위험을 좀 분담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규제나 인허가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시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에서 이 마중물로서 특수목적 법인과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을 좀 과감하게 설계를 좀 해주시고 좀 선제적으로 위험 분담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설계라든지 저희 핵융합 쪽 인허가 체계가 기존 원자력 체계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아직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배 장관님 소관 업무일 것 같긴 네, 맞습니다.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위험성도 높고 예를 들면 개발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사업성도 높은데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 개발 지원을 하지만 아예 일군 투자를 하자 후순위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 우리 기획하고 있는 지금 거죠. 시드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목적 법인 SPC를 같이 설립해서 그 리스크와 이제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융합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SMR 같은 경우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그 SMR 선박 잠깐 보셨는데 선박 쪽에 SMR 니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 니즈별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개발을 하고자 하지만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원자력 연구원과 이제 연구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는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속도를 내고 아까 이정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어떤 인력도 더
더 육성하고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R&D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35조 원. 근데 계속 이건 많이 늘어날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공공 영역에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를 그냥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 형태로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이 연구 개발 역량도 상당 정도 있고 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위험성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지원도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유형으로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하고 근데 실패하면 선순위로 우선 위험을 부담해주고 이런 걸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 지금 제안하신 SPC의 형태가 결국은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위험은 우선 부담하고 뭐 예를 들면 배당이나 아니면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저희가 기획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 그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해주면 사실 일부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꼭 이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많이.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SMR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이 뭐예요? 소형화뿐만이 아니라 어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조립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소형화돼서 위험이 많이 적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나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걸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소형 원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발한다는 SM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익 교수님이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간략하게 우리 네. 국민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술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추진용 원자로에서 원하는 사실은 그 추진 시스템에서 얼마나 빨리 우리가 출력을 바꿔야 되는지가 다릅니다. 발전용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느리게 우리가 부하 수정을 해도 되게 설계를 하고 경제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는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급격한 순간적으로 그 출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설계를 할 때 설계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핵 폭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핵 폭발은 아니고요. 이러면 안 아니, 돼요. 핵분열. 핵분열이. 네. 너무 과격한 표현이네.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핵분열을 핵분열에서 사용한다는 나오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초 현상은 똑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매우 소형화되어 있는 원자로인 건 맞잖아요. 소형화이고 또 안전합니다. 원자력. 네, 실제로 그 원자로 개발할 때 그 비상계획 안전구역 이제 EPG를 20에서 30km 설정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SMR은 한 260m 정도만 설정을 합니다. 어쨌든 안전성도 많이 개선된 유형이다. 어쨌든 여기 핵 발전, 그러니까 핵 발전에 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쨌든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난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이렇게 에너지 시드 분야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네, 저희 우측 1열 중앙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전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남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아까 로버트 태권브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는 한 13년 정도 동안
요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페로브 태양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3%까지 확대가 2003년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국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인도, 미국도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에너지 대전환의 이제 중심인 이 태양전지 자체가 연간 투자 공백이 한 500억 정도, 이제 500조 규모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사실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막대한 자본을 넣어가지고 실제 그 소재부터 웨이퍼, 셀, 모듈, 인고까지 한 80에서 95%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동일한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 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 대안이 사실은 실리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그 건물이나 차량, 그리고 영농이나 우주 태양전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차세대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네, 맞습니다. 예,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외우는데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네, 요거를 좀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잘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스카이트.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201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저희가 소자 공정 연구를 전 세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몇 안 되는 진짜 리딩하는 그런 분야, 과학기술계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천 기술은 많이 축적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이쪽 부분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의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용화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분야가 실제적으로 저희는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발 마지막 단계이고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연구 개발 예산이 예산 문제보다는 그런 인프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그 파일럿 라인 정도 수준에서 뭔가 그런 설비들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가 장비나 이런 거를 셋업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근데 되면 정부가 예를 들면 뭘 하면 됩니까? 정부가 이러한 그 파일럿 시스템들을 잘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시는 거 좋은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게 규제 문제예요, 장소 문제예요. 규제도 그렇고, 규제가 조금 장비 사는데 조금 그런 게 많이 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한두 개, 두세 개, 그러니까 그 역량들이 집결이 돼가지고 이 연구 개발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된 그런 차세대 태양전지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실제 이제 설치나 구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실제 이제 기업에도 매출이 나고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센터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화학연은 소속이 어딘가요? 화학연구 출연연입니다. 출연연구소고. 요거는 역시 민간 분야에 또 의견이 있겠죠? 있는데 출연연에서 일단 이 페로브스카이브가 이제 이거 민간 기업에도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같이 네, 하나 큐셀에서 28년까지 상용화를 그럼 하나 쪽에 얘기 혹시 나오셨으면 하나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장관님 얘기 말씀 정리하실까요? 네네. 혹시 하나에서 오신 분 있어요? 빠졌나?
없어요. 오늘 안 왔어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부분 태양전지 기술이 이제 중국 실리콘 기반의 어떤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페로스카이트 기술이 아직은 이게 뭐 누구 하나 치고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출연은뿐만 아니라 뭐 하나 같은 기업에서 지금 연구를 상당한 수준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게 꼭 SPC 형태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업하고 출연하고 좀 더 밀접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빨리 만들겠습니다. 실증도 해봐야 되고 좀 더 연구 개발이 진척이 되고 이제 실용화 전 단계에는 어제 실증도 해봐야 되고 어쨌든 그러려면 또 공간이나 시설이나 뭐 기회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그게 지금은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중국이나 일본들은 실증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네, 맞습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 이걸 이미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미 이제 그런 예산들을 3년, 5년 전에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되게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이걸 좀 치고 나가려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시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관계부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좌측 중앙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자산업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양자산업협회 회장 김성혁입니다. 오늘 제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그 글로벌 양자산업화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자기술은 아시다시피 자연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예전에 파인만 교수께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한 7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바이오나 에너지, 반도체 그런 신소재의 특성들은 원자, 분자의 양자역학적 거동을 이해해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이나 물류, 공급망 같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 또한 실제로 컴퓨터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대표적인 난제들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그리고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핵심 도구이자 AI 이후의 혁신을 책임질 넥스트 AI 플랫폼으로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그 양자 컴퓨터 항상 얘기 나오면 암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양자 그 암호 통신은 미래 보안 체계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센싱은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정밀한 항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비대칭 전략 자산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상용화와 산업화를 할 때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국을 항상 파트너로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계속 나왔던 한국이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양자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요처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양자 기술을 상용하고 사업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을 갖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R&D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양자 기술이고, 이런 압축 성장에서 글로벌 양자 기술의 산업화 허브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은 미래 기술이 아니고 저는 미래를 여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저 양자 분야에서 4명 왔습니다. 김가연 학생이라고 대학생, 한국 대학생 양자학회에서 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민규 박사하고 홍창기 박사라고 그 두 분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분들이 왔습니다. 참가자분 중에서 가장 그룹에서 나이가 어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기관장님들이나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 내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 대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한국양자산업협회 113개 회원수들 포함해서 굉장히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양자기술의 산업화 허브로서 글로벌 양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강력한 양자 생태계를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과감한 투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기술 개발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다. 사람의 뛰어난 인재?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 아니면 뭐 설비? 아니면 뭐 기타? 어떤 거예요? 말씀하신 게 사실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자 분야는 더더욱이 이제 양자 컴퓨터 내지는 양자 기술을 얘기할 때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 만들었다면 그게 공개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암호도 다 풀 수 있고 새로운 물질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혁신 속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국가나 주요 기업들은 빠르게 실증에 돌입하면서 그것들을 국가 주도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되고 어느 인재들이 투입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량적인 잣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양자 기술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암호 체계를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양자 컴퓨터는, 양자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는지를 가늠하는 그 중간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개발돼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초입이라서. 네. 양자도 비슷할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통 양자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지금 현재 그 컴플리멘터리로, 그러니까 보완제로서 지금 현재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완제로 하이브리드 AI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면서 넥스트 AI로 말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데이터가 많은 영역은 AI로 하면 되고요. 데이터가 없는 영역은 양자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와 추측이겠죠? 네, 말씀드렸던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자나 생물, 바이오 이런 것들은 양자 역학 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분야도 양자 컴퓨터 이것도 민간에서 예를 들면 상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나요? 좀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좀 대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닙니다. 양자 관련된 양자 센싱, 양자 암호화 관련되는 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조금 좀 투자가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정부와 같이 투자하자고 좀 설득을 좀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성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미성숙 단계다 그런 거겠죠.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사실 근데 인식은 좀 바뀌어서 양자가 이제 곧 상용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AI 인프라, GPU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전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기존의 AI 기술들을 좀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의 AI 지금의 방식을 좀 더 유지하고 한 5년 정도 뒤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곧 상용화가 이제 5년 안에 이제 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든지 좀 지분 투자를 하든지 지원 더하기 투자 공공 투자 합쳐서 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양자 관련돼서 민간 기업에서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기술을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분야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 우측 끝에서 네 번째 분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배정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주데이터 센터 관련하여서 임무 기획과 시스템 개념 설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연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상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이나 그 부지의 확보, 그리고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우주 분야는 발사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대형 우주 플랫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새로운 연산 인프라의 환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X나 스타클라우드 같은 해외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대규모 궤도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에 전력이나 열 제어, 통신 등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고 실제 어떤 임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지도 좀 계속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초기 단계일수록 국내에서도 다양한 임무 가능성과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주항공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 연산 수요 확대와 발사 비용 절감 그리고 대형 우주 플랫폼 기술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연산 인프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사전에 질문 내용을 서로 조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언론지상에서 우주 공간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구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주 공간이 일단 공간이 넓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각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그 차가운 공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주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발사 비용 문제가 그렇습니까?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올릴 때 비용이 쌀 거냐 문제는 현재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증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고 스페이스X도 2028년도에 실증기를 올려서 우주 공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고 태양전지만 해서 쭉 펼치면 한 70m 정도 되는 큰 위성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주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핵심 기술들,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습니다.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전기가 이제 태양광으로 쏴지는데, 그러면 그 태양 전지는 우리가 얼마나 효율 높은 것을 쓸 거냐. 아까 여기 페로브스카이트도 나왔지만 그것도 연장선상입니다. 고효율의 태양 전지를 우주 공간에 올려서 얼마나 싸게 전기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것들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하자 했고 K-문샷이라는 프로그램의 하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착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술 개발을 일단 하고 빠르면 29년, 30년도에 저희도 작은 위성을 실증을 좀 시작을 해서 기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민간에서도 거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게 우주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크고 태양전지도 이제 아까 100만 개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상당히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영역들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서 그런 실증 기회, 우주 공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아까 그 양자 관련된 가장 연소 관심
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전 현재 한국대학생 양자학회의 총무로 있고요. 저희 학회는 2년 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발언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발언권 얻은 김에 제가 저희 학회에 대해서 한 줄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좀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학회는 학생이 직접 만든 학회로서 저희가 직접 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양자정보학회에 이렇게 컨택을 드리면서 이렇게 콜드메일도 상당히 많이 쓰고 저희를 도와달라라고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석박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부생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성현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재 양성이나 뭐 인프라나 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양자 분야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가 혹은 특정 국가가 앞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내 다양한 대학에 있는 동아리들이 연합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포스터 발표회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최민희 위원님과 함께 국회의원님과 함께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양자 얘기한 거예요?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에서 300명 넘는 전국 학생들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날 상당히 놀랐던 게 평일 점심시간에 했음에도 잠깐 좀 요약해서 하고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홍보는 것 같아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적극적인 해외 교류 투자를 통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 유치 그리고 학부생에게까지 전달되는 해외 교류 및 연구 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과가 뭐예요? 과학. 물리천문학부입니다. 물리? 네, 물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천문. 네. 학부에 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입니다. 물리학 전공. 원래 양자 분야 연구는 뭐 그 별도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물리학의 일부로 지금 학과가 있나 봐요? 네, 많은 경우에 물리천문학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물리천문학부 있고요. 네, 물리학과 있습니다. 네, 또 진행하시죠. 네, 앞쪽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앞쪽에서 질문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브레인 대표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BCI 분야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제안인데 자꾸 질문하라고 하지 마세요. 의견 낼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꾸 질문하라고 하니까 뭐 청문회 같아요. 그렇게 안 제안 하고 듣도록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문 아니더라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아까 배경훈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훈이의 어떤 로봇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쓰일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떤 장애인들의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개발되고 있는 경계에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의료기기이면서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해서 AI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 제품이 아니라 신개념 의료 제품으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용화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 관점에서는 현재 규제 내에서 새로운 품목군을 신설하고 그리고 빠르게 소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의료기 관점에서의 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사실은 이 BCI 기기가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 AI와 연결될 수도 있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비 환자에 심어져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연결해서 조작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사실은 6월 말에 발표된 중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기기, BCI 기기뿐만 아니라 기존 비침습인 치료기기조차도 현지 파트너를 반드시 선정을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정도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AI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좀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일종의 임상 시험의 규제를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완화 방식이 기존 규제 내에서 최대한 완화된 방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좀 단기적인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우리 부처 중에 어디 소관인가요? 이게 뭐 다 연결됐을 텐데. 지금 시각처하고 복지부하고 시각처, 복지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건 안 그래도 전에 우리 몇 차례 다른 영역에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임상시험 얘기는. 혹시 동물시험 이런 것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거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사람한테 하기 전에 먼저 동물시험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비글이나 영장류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제 진입을 한 기업이 이제 소수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다만 그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 뇌에 이제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공인 시설이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국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전임상 인프라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소재 자체가 뇌에 쓰이지 않던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인체 임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트랙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좀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 임상으로 곧바로 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소위 생명윤리, 인권 침해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뇌신부 자극이라고 하는 기존 품목군이나 뇌전증 환자를 위한 피질 전극의 품목군을 활용해서 임상 진입을 하는 방식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다들 비전문가들이라서 이거 좀 규제 완화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네요. 여튼 거기도 예를 들면 이제 규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공공 정부가 역할을 일정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걸 민간 기업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를 하고 사실상 해외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임상 지금 절차상 2030년 정도의 상용화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아주 빠르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올해 3월에 이미 첫 제품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허가가 됐고요. 상용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제도를 또 6월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뇌데이터와 좀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많이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위원회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실력자 같이 논의하고 기업에도 좀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출연 연구도 같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통상부 장관님 좌측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핵심 광물과 자원을 정제련, 소재화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은진 수석연구원입니다. 방금 그 대통령님께서 하소연을 말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소연과 동시에 이제 의견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대통령께서 브라질과 칠레 이제 자원 부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연구 현장에서 자원을 다루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자원은 단순히 이제 안정적인 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와 이제 그런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 SMR 이런 모든 산업의 근간은 모두 다 핵심 광물에 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이제 확보하고 정제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부장 경쟁력의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우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셰프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주방이 있어도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료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정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핵심 광물과 어떤 자원을 정제련하는 과정에 이제 닿았던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구축을 할 수 있어도 기술이 구축되는데 원료에 대한 가격과 공급처가 바뀌고 또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서 결국은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이제 동일한 기술 수준을 우리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전력비나 인건비 또는 뭐 환경 비용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면 경제성의 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정책을 자원의 확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광산과의 어떤 장기 계약 그리고 전략적인 광물에 대한 비축을 일단 1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2차 자원인 폐자원과 이제 도시광산과 같은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서 우리가 공급망 체계가 국내에 잘 내수화될 수 있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술은 구축을 했어도 이게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정책적인 금융이나 공동 실증, 전략 비축 이런 부분을 같이 정부가 이제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공계 인재분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공계 인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험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일을 하고 싶지 화이바를 쓰고 광산을 캐면서 분진을 얻어 이제 씌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이제 인재 양성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에도 좀 많이 돌봐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셔서 긴 호흡으로 우리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를 좀 이제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시간 조금 더 연장해서 혹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 얘기할 게 있으시면 몇 분 얘기 더 들어볼까요? 네, 저희 좌측 가장 끝쪽에 2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AI 바이오 분야로서 왔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AI 바이오가 좀 어떻게 보면 태권브이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AI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 오픈 AI나 클로드나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모델 만든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이오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알파폴드도 단백질 구조 예측, 알파 지놈이라고 유전체의 정보 분석 이런 등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AI 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AI 알고리즘일 텐데 데이터의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시는 데에서도 이제 바이오 데이터와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확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가 과제를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바이오 데이터는 한 곳에 지금 저장되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동안에 모아진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이제는 그걸 보관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이오 데이터 중에 사업에 활용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때 있어서 그거에 붙는 여러 가지 다른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치료가 잘 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잘 치료가 안 된 사람인지 같은 일련의 부가적인 레이블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양은 많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기탁할 때 그런 데이터로부터 더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좀 줄여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희 AI 뭐 여러 가지 대학원 사업들도 있지만 AI 바이오의 전문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와 하고 싶다는 좀 다른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을 거쳐오면서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명화나 익명화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제 이제 해소는 많이들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로 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리스크를 지어가면서 내가 굳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많이 좋다라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충식 총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네.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이 강한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주창하고 나온 카이스트 총장 배충식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모든 이 세븐시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모두 발언해서 미래에 우리가 강국이 되려면 과학기술이 강해야 되고 결국은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있어야 이 모든 분야를 받쳐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AI와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여서 교육 그 자체도 그리고 실험실 연구도 AI를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에 혁신적인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 그리고 실험실도 아까 인재 양성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에서 오토노머스 랩 같은 새로운 개념의 랩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그 획기적인 그 사회 문화 정책적인 변화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4대 과기원 같은 경우는 사극 3특의 중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협력까지 하면서 이제 인재들이 골고루 퍼지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미래 기술을 하려다 보면 이게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데 학교에 마저도 규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AI 일을 하려다 보면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 드론도 못 띄우거든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빙랩에 해당되는 실증 실험을 할 때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아서 이런 그 고급 과학기술 인재들이 교육받고 선행 연구를 하는 데서는 샌드박스를 좀 넓게 크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저희가 앞서가는 미래기술의 그 천병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학교에 드론을 못 띄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고장 나가지고 학생들 머리에 떨어지면 총장님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될걸요? 물론 방책은 다 마련해 놓고 하는 겁니다. 학교 면적이 넓고 공간이 있으면 특정 구역을 제한해서 거기는 사람들 출입 못하게 하고 아니면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하여튼 하나의 예인데 너무 일률적 규제 때문에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네, 그 규제 개혁 쪽에다가 한번 필요한 규제 완화 또는 해제 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디든 마찬가지고. 네, 또 대통령님,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딴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최연소 애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현주입니다. 올해 수학 국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출전해서 만점으로 세계 1위를 한 금메달 딴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래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더 많이 이공계에 진출해서 연구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는 수학과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이를 진로로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연구자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이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부총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죠. 제가 열심히 지원할 건데 대통령께서 그래도 격려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더라 평생 연구 보장 제도 그런 걸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그때. 국가과학자 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이 정말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술까지 실제로 우리 지금 시드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반 기술들이 미래 산업과 연결되는 이 실증, 상용화까지 지금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 갈 거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잘 지원해 주실 겁니다. 나한테 슬쩍 뛰는기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이게 그래서 그 소위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역량 소질이 있는 인재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때문에 다 특정 과로 다 몰린다고 하는 건 매우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필요가 있겠는데, 저 카이스트에서 나중에 특별 채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 카이스트로 가시면 거기서 학부 대학원 하다가 교수로 네,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 잘하는 학생들, 저희 기초과학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초과학은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게 별도로 뭐 빨리 가는 이런 미래기술들하고는 별도로 중요한 역량으로 관리를 하고요. 최근에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노코아 같은 뭐 포스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선진국 대비 없는 그 스텝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새로운 직군을 가지고 학교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특히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일자리 그리고 고도화되는 고급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 징검다리도 만들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노력이 서서히 이제 실체로 나타나면서 아마 고도화될 거라고 믿고요. 네. 저기 박홍근 장관님께서 많이 밀어주시면 좀 규모가 있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현준 학생 같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원하는 만큼 평생 하든지 뭐 일정 기간 하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누구? 네, 한 분 딱 들은 두 분. 네, 두 분 얘기. 들어주셨는데요. 저기도 계시네. 네, 저희 우측. 세 분 얘기를 짧게 한 번씩 다 듣고 네.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우측 2열에 계신 분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근수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기초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논하자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준비해 왔었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AI 양자 같은 분야가 첨단 기술로 각광받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분야가 이토록 떠오를지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좀 더 익숙한 양자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아주 평범한 기초 물리학 분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게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마도 오늘로부터 10년, 20년 뒤에는 AI 양자가 아닌 뭔가 새로운 분야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분야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기초과학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야가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 입장들에서 보면 이제 기초 연구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게 뭔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기초 연구가 강하면 미래에 어떤 분야가 떠오르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변화에 재빨리 발맞춰 선도적 입지를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분야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이제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빨리 추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의 근본적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이제 연구자 주도형 기초 연구에도 이제 상당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와 관계없이 이렇게 대체 불가한 우리가 뭐 엔진 같은 거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한 기초 연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자 주도의 이제 연구비 포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의 이제 필요한 블락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네. 기초과학, 기초인문학 이런 데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손 들으셨던 분 세 네, 분의 저희 한정에서 우측의 2열의 뒤쪽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스타트업에 초기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투자 기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산업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가장 큰 특징이 너무 변화가 빠르고 그것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 유연성, 그리고 대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모험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은 모험 자본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투자를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기업들이 오면 그걸 해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속도나 대담성, 그 다음에 유연성을 좀 더 확보를 하려면 훨씬부터 초기에 모험 자본이 개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우수한 연구자들이 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창업을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끼리 보는 시장과 또 미래가 또는 훨씬 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산업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모험 자본이나 이런 투자가들의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스타트업은 이 기술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대담할수록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기간이 저 미래 뒤로 유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힘들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정부의 지원 플러스 모험 자본에 대한 재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이 산업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처음부터 이제 좀 많은 영역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분야로 첫 번째는 정부 과제를 만들 때도 연구자들이 기술 수요조사 RFP 같은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런 기술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완성된 기술 자체가 훨씬 더 시장에 그리고 자본시장에 좀 더 적합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기관이 스스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컴퍼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이 해외적으로 한 2,000여 개의 기관들이 이제 만들고 실적들이 나온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성과물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거의 절반밖에 안 걸리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방식이 최근에 법적 지원이 마련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자기관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은 실은 금융의 본래적인 특성과 굉장히 상반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서는 단기 시간에 좋은 금융 수익을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게 이제 금융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기술 스타트업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이제까지 굉장히 소외돼 있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금융이나 모험 자본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D 지금 그 자금도 투자형으로 좀 연계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이 모험 자본이 기술 기업에 투자될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방식으로 설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설정된 자금과 여기에 참여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좀 베너핏을 설계를 해주면 좀 더 훨씬 좀 이런 좀 그 변화무쌍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공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지원 아니면 융자, 뭐 2차 보존 등등 요 두 가지였는데 그 중간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험 투자 지원보다는 낫겠지만 위험성은 다 감수하는. 물론 당연히 장기 투자하고 지원은 아예 주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중간 형태면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건 뭐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 분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었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박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과학기술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R&D 혁신과 기초 연구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앞서 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 체감을 해보면 국내 대학 연구소는 여전히 좀 교원과 대학원생 위주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동안 쌓인 연구 역량이나 노하우가 연구소에 남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의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 주셨던 것처럼 스텝 사이언티스트나 박사후 연구원, 저 같은 연구 교수들이 이제 연구 인력이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고 다시 그 성과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도 안정적인 연구 조직과 그리고 인력 구조를 갖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이런 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하나 좀 뭐 물어볼게요. 일단 뭐 아까 주 발표자들이 지방에 있는 에너지 공대 또 아까 포항 공대였던가요? 그 지금 예를 들면 지방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과제는 하여튼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집중의 여러 가지 뭐 이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서울 근처로 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교육받을 기회도 생기고 좀 뭐 사람 사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에너지 공대 나주에 있는 거죠. 나주에 이번에 학생들 지원율은 엄청 높았다고 그러대요. 그 지방에서 연구하고 생활할 만합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시에서는 꽤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일단 교원이나 포스닥의 연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책정을 해서 그런 거에 불리함을 좀 상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주에 인프라를 써야 되고 나주의 데이터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지역 특화를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함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계된 특히 전기 에너지에 관계된 연구소 아니면 뭐 관련 기업들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리는 편인가요? 네, 일단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있고요. 전력계통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의 그 자회사들, 데이터를 다루는 KDN, 그리고 에너지공대, 그리고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하는 어떤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 다 몰려 있습니다. 역량 있는 교육
고등교육기관이 어쨌든 지방 도시 활성화에는 꽤 도움이 되는 모양이군요. 만약에 거기 학생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학년별로? 저희 한 학년에 100명 정도 100명. 되고요. 네. 그 인원수를 많이 늘리면 어때요? 그럼 인원수를 늘린 만큼 사실 교원이랑 교직원 수가 같이 늘어나요. 물론이죠. 네.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네.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걱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소위 이과의 소질이 있는 또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다 돈 벌기 좋은 안정적으로 돈 벌기 좋은 데로 다 몰리더라. 네. 라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잖아요. 요즘 뭐 최근에 한두 회사에 좀 완화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학교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저희는 이제 창업 교육을 매우 혁신적으로 해왔지만 훨씬 더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학생을 늘리는 건 아마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문제도 있을 네, 거고. 학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고급화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는 앞으로의 그 진로가 다양화되고 특히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대학원생들도 그 학교 안에 산업체를 끌어들여서 협력 연구를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현장 연구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창업거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도 대기업 가는 사람들만큼이나 늘어나게 될 거고 사실은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그게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창업 교육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고 저는 그걸 혁신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엄마들을 설득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엄마들 설득하는 교육, 그 다음에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그 마인드가 생기게 한 아웃리치까지 하는 전주기적인 교육으로 창업 교육도 좀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소위 과학기술 관련 대학 중에서 창업이 제일 많다고 네. 하긴 하더군요. 예,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10분의 1이라서 훨씬 더 많이 해야 10분의 된다고 1밖에 생각하고 안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학생 대비로 보면. 학생들 대비로 하면. 그러니까 단위 학생 수로 봤을 때 중국이 10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중국이 10명이 창업하면 우리나라는 1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비율이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정리해서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생략하고 하여튼 현장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수출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아까 발표한 것처럼 명확합니다. 전통 제조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제시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